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가 김무성 대표를 면전에서 비난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네, 또 이번 정부 들어 6번째 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이 지명돼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정치권 이슈들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장남 건호 씨가 면전에서 김무성 대표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과한 언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노건호 씨 입장에서는 맺히고 섭섭한 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상주고 유족의 입장에서 어제는 추도식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당 대표로서도 처음 참석을 했고 손님으로 오신 분에 대해서 그런 격한 감정,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격탄을 날리는 것은 A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제 그러한 노건호 씨의 발언이 의도된, 기획된 발언이냐 아니면은 좀 즉흥적인 그런 발언이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달리하겠습니다만 저는 반 정도 기획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 혼자 쓰지는 않았을 테고 좀 주변 분들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했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잘 아시는 대로 새정년이 친노 비노 이렇게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공세를 얻다 집안 싸움에다가 총질을 하지 말고 대여 공세 여당 쪽에 돌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친노 세력들이 뭐하고 있느냐 다 단결해서 일어나라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또 얼핏 보면은 이분이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닌가. 네. 그 언사라는 거 보면 완전 정치적 발언이고 네. 내년 총선에 나가려는 그런 그 뭐 시동을 좀 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네. 어쨌든 좀 A에는 맞지 않는 우리 동양적인 A에는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친노 세력에 대한 방금 우리 고영신 교수님이 친노 세력에 대한 지침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좀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어제 그거의 그 핵심적인 것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면박이라는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인간 토의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때와 장소 그리고 내용과 어떤 여러 가지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어제는 6주기 추도식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주 입장에서 문상을 오신 분들한테 대한 이런 면박 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정치적인 행위로 이것을 해석을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이것이 앞으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앞으로 친노가 국민들이 친노를 심판하거나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선택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타이밍의 정치인데 어제 노건호 씨가 얘기한 이런 멘트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봅니다. 네. 정치는 타이밍이고 어떤 시점에서 어떤 멘트를 던졌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층으로 하여금 그것을 단결해서 끌어오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의 정치를 어제 했다고 보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노건호 씨 혼자의 행동이 아니었고 노건호 씨를 비롯한 친노 핵심 세력들이 고도에 기획된 그런 멘트를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마침 김무성 대표가 그 자리에 온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어제 때를 맞춰서 이것을 결행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핵심 아젠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 노건호 씨의 이런 멘트로 인해서 여야 개파 갈등 정치인들의 문제에서 친노 문제가 국민적인 선택사항으로 이미 옮겨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총선에 친노를 심판하냐 심판하지 않냐. 또 노건호 노무현 대통령 아들이 출마를 했을 때 여권이나 반대편, 반노 측에서는 상당히 쉬운 선거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노건호 예를 들어서 후보자로 총선에 나왔을 경우 노건호 후보자만 쓰러뜨리면
간단하게 친노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했다고 봅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은 어찌됐든 간에 공통적으로 때와 방식 어떤 발언의 수위를 놓고 봤을 때 상주로서는 좀 과한 언사였다는 점으로 저희가 의견을 종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제 여당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김한길 전 대표, 비노진영 인사들도 물세례 야유받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야당 내에서 어떻게 그 친노 진영들이 좀 공격을 받았던 것에 대한 반발 심리는 아닐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2003년도 열린우리당을 만들었을 때 친노 세력들이 100년간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3년도 못 가서 스스로 해체를 하고 폐조까지 선언을 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또다시 친노가 결집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고 어느 정치 세력보다도 친노 세력은 결집력이 저는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강하고 이런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구조적으로 보면 개파라든가 사색당파라든가 연고주의 이런 것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친노의 정치 세력이 계속 한동안은 더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가서 정당 정치를 뒤흔들 그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지금 김상곤 경기도 전 교육감이죠. 혁신위원장직 수락이 지금 들어왔는데 네. 자, 가뜩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내용이 참 심화됐는데 과연 제대로 된 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글쎄 김상곤 전 교육감이 수락을 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친노 비노 간에 사실상 별거 상태에 들어갔는데 네네. 뭐 이혼을 최악의 경우 이혼을 가정해서 별거 상태에 들어갔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이 수락을 함으로써 잠시 그 내용이 좀 소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또 김상곤 전 교육감은 친노뿐만 아니라 비노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또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또 고향도 광주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친노가 비노, 친노 비노가 모두 좀 수용할 수 있는 인물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서 지금같이 저 험난한 그런 정치 쇄신, 네. 혁신기구의 수장으로서 일을 하겠느냐. 네네. 말하자면 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도 거기다 떠넘기는 것이고 또 인기 있는 안철수 의원도 못 오겠다는 구사를 거고 했죠. 또 젊은 층에 또 뭐 친노 측에 많은 그 지원을 받고 있는 서울대 조국 교수도 못 오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슨 정치를 해본 것도 아니고 정치의 그 흐름이라든가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제 좀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걸 가지고 계시고 좀 뭐 어떤 일에 추진력이 있다 그런 거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과연 저 험난한 공천 문제라든가 인사쇄신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느냐. 특히 아마 좀 앞서 안철수 의원도 이 수락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위원장 내지는 그 혁신기구의 권한과 기능이 뭐냐. 네. 말하자면 대표의 주하는 재량권이 충분히 있는 기구냐. 이 문제인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이 전 교육감이 문재인 대표 또는 친노가 생각하는 정치 혁신의 방향으로 갈 거냐. 그렇다 보면 자칫하면 들러리 기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친노나 문재인 대표가 그만한 재량권들을 충분히 줘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본인의 의지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덧붙이고 싶은 건 저분도 지금 정치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사실은 정치의 이해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사심 없이 칼자리를 휘두른다. 할 경우는 본인이 정치를 안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 박재성 그 공천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칼처럼 잘라내고 그랬어요. 그때 혁신을 좀 했습니다. 공천 혁신도. 근데 과연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서 그런 역량이라든가 본인의 정치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전도가 저는 그렇게 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곤 전 교육감 지금 들어온 소식 다시 전해드리면 고심 끝에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 쇄신안을 마련하게 될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수락을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문재인 대표 회동 후에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 아직까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전권을 부여한다고 했지만 뭔가 일정이나 어느 정도의 권한인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장 교수님? 뭐 정치인들이 뜸들이면 한다는 거거든요. 뭐 이틀만 시간 달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은
김상곤 교육감이 한신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이고 정치적인 경험이 일천하고 교육감 2번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교육감을 하면서 정치화됐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대중 앞에 나설 때 항상 마음적으로 항상 쾌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이 정치인들인데, 그러나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대신에 혁신위 기구를 세워서 사퇴를 하지 않고 당을 혁신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표가 저는 이 선으로 물러나서 혁신기구를 세워서 비대위원장이라든가 혁신위원장을 세우면 당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혁신의 카드가 먹힐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당대표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혁신위원장, 그리고 지금 김상곤 전 교육감은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네. 혁신이라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미래까지도 넘볼 수 있는 공천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입체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정치를 하지 않는 분이, 그리고 피상적으로 듣고 체감하지 않는 분이 과연 구체적인 실천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것이 실천력이 있을 것인가, 저는 엄청나게 힘들다고 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카드를 던졌을 때 당내에서 반발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혁신기구는 저는 둘러리 기구에 불과하고 앞으로 이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큰 불협화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재인 대표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다 밝지 않은 전망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상곤 전 교육감이 받아들인 배경, 어떤 정치적인 승부수라고 생각한 걸까요?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입장에서. 측면이 있겠죠.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서는 사실은 여러 차례 지금 정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기도지사도 좀 도전해 보려고 했고, 지난해 730 재보선 때는 수원 또 출마 가능성도 타진을 했었고, 또 이번에 4.29 재보선 때는 성남 중원 또 공천 얘기도 나왔었고, 본인은 정치 진입을 끊임없이 노렸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그 전망이 저는 밝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혁신 기구를 잘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친노와 비노가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낸다면은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도 굳힐 수 있고 존재감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또 어쨌든 비노 측에서도 바탕한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당을 뛰쳐나갈 수도 없는 그런 여건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혁신기구를 구성해서 가동을 시키면서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또 이게 혁신이냐, 이런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또 문재인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양쪽 다 지금 좀 시간을 버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서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어떤 꿈을 한번 실현시켜 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정치적 소신이랄까, 이런 네. 개혁의 소신,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아마추어적인 생각은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네. 그동안 참 진통 계속 겪어왔는데요. 인사 네. 문제 매듭 지어지면서 야당 내 그 어떤 내분 사태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장관직을 겸임하면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도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어떤 하나만 해도 좀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어디 한 곳에 집중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이 시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법무부 장관 하면서 청문회를 해왔고, 네.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의 임명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수락은 했겠지만, 그래서 총리라는 것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내각을 통할하고, 그리고 관계부처 장관한테 어떤 특정한 부분을 지시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어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한치에 이런 오차가 있으면 안 될 것이고, 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그러나 헌법에 부여된 국회 의무, 청문회에는 정말 본인이
모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국민들 앞에 민낯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어떤 총리로서의 직무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한 차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통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지만 또 야당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일단 통과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일단은 통과는 되기는 되는데 네. 여당 단독으로 되리라고 봅니다. 우선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장관 때의 청문회와 또 총리로서 청문회는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또 네. 장관 때도 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 당시도 반대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장관 이후의 행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야당이 2번이나 해임 건의안을 낼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청문회의 파고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다만 야당이 기존에 나왔던 거론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외에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 수가 있는지 또 혹시 황 장관이 그러한 내용들이 혹시 나온다 하면은 황 장관도 총리로서 가는 길에 상당히 험로가 되겠죠. 네. 모르겠어요. 야당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겠죠. 네. 야당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죠. 황교안 총리 후보자 공안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공안 네. 통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 좀 사정 드래버를 좀 강하게 걸 것이라는 이런 전망 쪽에 좀 힘이 실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이제 공안 검사 출신이고 사정 정국하고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이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소멸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의도대로 공안 정국을 몰고 가서 특정 장관이나 총리를 임명함으로써 그것을 공안정국을 이끌어가서 야당을 탄압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보고 어차피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돼 있고 체제가 이념적으로 상당히 노출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는 인사와 그리고 법치 이것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법치라는 것이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든가 이런 걸 그리고 과거의 어떤 부조리를 처단하겠다는데 그걸 자신들의 탄압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본말이 전도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과거의 독재 시대 그리고 권위주의 시대의 검찰이 아닙니다. 이미 아니고 검찰한테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밑에 수사검사들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판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저는 조금 기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면은 이 국회가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불과 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는 좀 간극이 있어 보여요. 이 수치와.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도 비슷합니다. 미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그 보도된 거 보니까 한 7, 8% 정도 신뢰도를 보이더라고요. 네. 물론 국회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죠. 그러나 국회의원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고 네. 또 우리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때 그 불만의 통로를 대통령 아니면 청와대 아니면 국회 정치인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그런 신뢰도가 또 많이 예상보다는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마지막 좀 짧게 조언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따끔한 한마디씩 저희가 짧게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정신 차리는 것은 국회의원도 정신 차려야 되지만 네. 국회의원을 뽑는 유권자들이 더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칼 막스가 유족소회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이 유권자를 투표의 기계라고 하고 정치인들이 투표장에 나갈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보지만 투표가 끝나고 당선되면 노예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당선자들의 심리라고 그러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뽑을 때 잘 뽑아야지 뽑아놓고 욕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저는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 네. 지역, 혈연, 학연 이것을 떠나서 뽑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정치 문화고 그럼 정치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럼 교수님 뽑은 사람, 그러니까 뽑힌 사람 우리는 정치인들 정치인 하면은- 한골 탈퇴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인 하면은 네. 국회의원만 생각하는데 대통령이 제일 큰 정치입니다. 그래서 뭐 그거랑 달리 대통령, 국회의원, 정치인, 여야 정치인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줘야 합니다.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네. 뭐 이번 황교안 장관에 대해서 좀 할 말씀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는데 어쨌든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기대에 맞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